우선은 말이죠. 뭐 이것을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은 한 작년이죠, 선생님? 작년에 우리 김철권 선생님이랑 같이 정신분석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의 제목을 김철권 선생님과의 담화라고 하는 명칭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신분석을 하다가 정신분석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것이 이 세미나의 출발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6번에 걸쳐가지고 하다가 다 채 마치지 못한 상태로 메두사의 앞에서 끝쳤습니다. 그리고 메두사 이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긴 했지만 메두사 앞에서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두사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김철권 선생님이 그러면 오늘로 잡아보자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개 세미나고 이 1회적인 모습으로서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메두사의 이제 정신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아주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20페이지에 가까운 이 강의록을 접어두고, 그리고 저는 또 어저께 또 다시 한 7페이지짜리 또 강의록을 만들었습니다. 네. 요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우선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어저께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일부터 시작해봅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어저께 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일찍 귀가를 했어요. 근데 한 밤 9시쯤인가 집사람이 뭔가 냉장고에서 무엇을 꺼내온다고, 참외인가 뭘 꺼내온다고 갔다가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뛰어갔죠. 뛰어갔더니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집에 잘 나타나지 않는 바퀴벌레가 그야말로 이만한 것이 딱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고기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네, 화장실. 이놈 이만한 게.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 문을 닫고서 잡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메두사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결국 메두사의 아주 흉측한 몰골을 직접 보는 사람은 돌로 변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일종의 불어로는 리지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자마자 내 몸이 경악을 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 공포와 놀라움이 합쳐지면서 몸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겁니다. 경직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메두사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완전히 경상도 말로는 시겁했고, 서울 말로는 기겁을 했습니다. 질겁을 했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자,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첫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화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은 지금 일어나는 내 집사람이 어떤 바퀴벌레를 보고 질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바퀴벌레를 보고 질겁을 한 제 집사람의 심리적 배경, 그리고 심리를 갖다가 분석한다면 메두사 신화도 우리는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화를 현재의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신화적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화를
정신분석적으로 적어도 정신분석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제 집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퀴벌레를 가지고 질겁을 했습니다. 질겁을 했어요. 진짜 거기서 많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돌처럼 꼼짝을 못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정신분석적인 사고가 나옵니다. 정신분석적 사고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제 집사람이 질겁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 씨를 부르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래서 불렀어요. 이러면서. 근데 자 봅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심리적인 증상, 질겁을 하는 이 증상이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질겁을 하게 하는 대상에게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과 마주칠 때 인간이 질겁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주의적인 사실주의적인 설명, 그것을 하려면 정신분석은 멀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주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집사람은 분명히 질겁을 했는데 나는 질겁 안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무엇입니까? 이 바퀴벌레의 속성이 보편적이어 가지고 사람을 질겁하게 하는 보편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질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바퀴벌레의 어떤 속성이 인간의 질겁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배경과 이렇게 뇌관을 이렇게 건드려 준 것이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신분석적인 해석이 아주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라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주체는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타자로부터 거꾸로 된 형태로 되돌려받는다. 이 명제가 여기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구조가 공포와 질겁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구조가 무엇이에요? 바퀴벌레라는 바깥의 현실적인 대상에게 투사되었다가 거기서 메아리가 되어서 거꾸로 된 형태로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주체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질겁을 하는 것 같이 나의 질겁의 원인이 대상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적인 해석의 아주 중요한 명제이자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신화를 해석하건 아니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하건 문학적인 어떤 사실을 해석하건 간에 무엇이냐면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속성, 저는 이것을 보통 사실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실주의적인 해석, 그것은 정신분석이 가야 될 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심리가 구조화된 심리가 대상으로 투사됐다가 대상으로부터 반사되어 거꾸로 된 형태로 되돌려오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은 일종의 상상적 투영의 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의 속성은 우리에게 질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하고, 두 번째는 신화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할 때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그것은 그 시대의 소산 또는 신화적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만년 전에도 인간은 살았고 그 인간에게는 심리가 있었고 그 심리는 오늘날 만년 뒤에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심리다. 그것이 무엇으로요? 신화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를 비추어서 과거, 역사, 그 다음에 신화를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메두사를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키가 되는 그런 원리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든지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는 아주 이제 좀 다른 곳으로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메두사가 말이죠. 메두사가 저주를 받습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테나 신전에서 아테나의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이제 삼촌인 포세이돈과 누구예요? 메두사가 금지되어 있는 성적인 장난을 합니다. 거기서 성교를 한다 이거죠. 그것을 금지되어 있는 성교를 하지 말라는 금지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선 몰골이 아주 흉측한 괴물로 변합니다. 그 괴물로 변하는 것에 보통 내가 이게 찾아보니까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얼굴이 부풀어 올랐어요. 부풀어 오른 얼굴. 두 번째는 눈이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혀가 이렇게 축 늘어졌습니다. 개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멧돼지 어금니처럼 이 송곳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날카롭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손이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목에는 용의 비늘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떠한 그런 흉측한 몰골 중에서 가장 끔찍한 흉측함은 무엇이냐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마치 뱀이라는 겁니다. 뱀,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뱀으로 되어 있는 몰골로 변화된 것을 딱 보면 너무 몸서리 쳐지겠죠. 끔찍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이 몸이 붓는다. 결국은 뱀이 갖고 있는 어떠한 속성이 그것을 보는 일종의 관람자를 하여금 몸을 붓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 정신분석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령 무엇이냐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메두사는 이렇게 저주를 받기 전에는 무엇이었느냐?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고르곤 자매가 아주 미인으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미녀가 무엇이에요? 아테나의 법을 위반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형벌로 무엇으로 바뀌어요? 흉측한 몰골로 변신됐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뱀이기 때문에 뱀이 우리에게 징그럽고 무섭기 때문에 몸이 굳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름다움에서 무엇으로요? 흉측한 무엇으로요? 몰골로 변신했죠. 그러면 이것을 정신분석 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읍시다. 안나오가 있어요. 안나오가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는 효녀였어요. 근데 아버지를 너무 오랫동안 간호하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깜빡 잠이 드는 순간에 아버지가 굉장히 위독해졌어요. 그러니까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걸 듣지를 못해요. 그러고서 그냥 계속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아버지가 막 지금 굉장히 위독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뭔가를 소리를 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 실어증이 됩니다. 말을 잘하던 이 안 나오는 베르타 파펜하임이라고 해서 천재 소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4개 국어인가 5개 국어를 완전히 능통하게 하는 그런 천재 소녀였어요. 근데 그 소녀가 외국어에 아주 능통한 그 소녀가 무엇이에요? 말을 잃어버리는 실어증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냐면 손을 뻗으려고 해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버지한테 손을 뻗으려고 하는데 이게 뻗쳐지지가 않으면서 무엇이에요? 손톱이 뱀의 대가리로 변하고 손가락이 뱀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뱀이 이렇게 뻗는데 자기 손이 뱀으로 변신을 하면서 무엇이에요? 아버지에게로 뱀이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냐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질 때 뭐냐면 그 상대방의 눈이 그러면 이게 볼록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무엇이 크게 보이죠. 이런 건 무슨 증이랍니까? 그러니까 사물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팔뜨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증상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팔을 괴고서 이렇게 잠이 들고 있었는데 이 팔이 저렸는지 이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감각이. 오케이? 자, 이런 벌써 4가지 증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손가락이 무엇로 변해요? 무엇으로 변하냐? 뱀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안나오의 그 손가락이 뱀으로 변하는 일종의 환각 증상과 메두사의 머리카락이 뭐예요? 뱀으로 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화를 신화 따로 공부하고 그리고 신화 따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증상 따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하세월에 이 온 우주의 현상을 어느 하세월에 다 해석을 할 겁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공동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여기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무엇이에요? 일종의 그 메두사에서 미녀였어요. 미녀가 무엇을 어겼어요? 법을 위반합니다. 위반하니까 그 다음에 저주가 내리는데 저주의 형벌이 내리는데 무엇이냐면 아주 끔찍한 일종의 몰골을 가진 흉측한 괴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바로 메타모르포시스다 이게. 메타모르포시스다 이게 변신이라는 겁니다. 변신. 네? 변신입니다. 그러면 이 변신이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변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변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핵심적인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머리카락이 무엇이에요? 뱀으로 변신한 것이다. 뱀으로. 오케이? 자, 이쪽에다 써야 되겠죠? 자, 이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무엇이에요? 뱀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과 이게 메두사입니다. 이게 메두사예요. 메두사. 그런데 안나오와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자,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어요. 간호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무엇이에요? 아주 유창한 언어 실력이 있었어요. 유창한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말이 유창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것이 실어증으로 바뀌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손가락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뱀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신분석적인 태도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을 설명해내야 된다 이거죠. 설명해내야 된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신하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간단합니다. 무엇이에요? 정신분석적으로 이게서 이쪽으로 간다? 프로이트는 안나 오를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것은 증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증상이 이쪽을 증상으로 보는 겁니다. 증상.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데는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형성물이다. 이거 무지하게 많이 배웠죠. 무의식의 형성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성물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무의식의 형성물이 이쪽으로 갈 때 왜 이렇게 변형 왜곡되느냐? 이쪽으로 가면서 변형 왜곡이 된다. 왜곡.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거죠. 무의식이 의식화되려고 할 때 무의식이 의식화되려고 할 때 무엇이 막아요? 이 전의식이 이것을 차단하고 나선다 이거죠.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일종의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억압이 일어난다. 억압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벡터의 타협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증상이다. 그래서 증상을 타협 형성물이다. 타협 형성물은 애초의 무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변형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변형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무엇이냐면은 법을 위반하니까 그것의 형벌로 뱀으로 변신되는 그런 변형되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이쪽은 뭐냐? 심리적으로 뭐냐면 안나 오의 손가락이 뱀으로 변하는 것은 뭐냐면 무의식이 의식화되기 위해서 의식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전의식이 그것을 억압 저항하더라. 올라오지 못하도록 의식화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더라. 그렇죠? 방어하더라. 그러면 그 방어하는 벡터와 의식화되려는 벡터가 서로 충돌하면서 타협의 방향으로 변형 왜곡되는 것이 바로 증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타협 형성물 또는 무의식의 형성물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잘 됐어요. 이제 변형을 쌈박하게 딱 이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변형되는 메커니즘을 프로이트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무의식이 뭐냐? 프로이트는 여기서 유명한 저거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이것은 성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억압된 욕망입니다. 억압된 욕망이에요. 억압된 욕망이 실현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이 전의식에서 일종의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이 변형 왜곡된 증상과 이 변신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어요? 무의식적 욕망이 숨어 있고,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증상들, 이런 변형들은 뭐냐면 억압된 무의식적인 욕망이 변형 왜곡된 채로 실현되는 것이다.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뒤에 욕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욕망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치료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돼야 될까요? 이 뱀이라고 하는 변형 왜곡된 이러한
형상, 증상 뒤에서 뭐예요? 억압된 욕망이 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두사의 이것을 여러분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신 분석을 조금 한답시고 신화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분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1대1 대응식에 뱀은 남근을 상징하는 것이고 뭐 머리가 잘리는 단두는 뭐예요? 거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런 식의 하는 것은 프로이트는 절대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파악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남근을 상징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뱀이라는 변신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이 변형되어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됐어요. 이제 그렇다면 메두사의 이 저주는 정신분석적으로 말하면 증상이다. 됐죠? 네. 그럼 정확하게 더 말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히스테리적 전환이라고 한다. 메두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대의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히스테리 환자였다. 그럼 또 요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예외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이름 안 부르겠어요. 근데 이름을 안 부르는데 뭐 이름 부를 필요도 없어요. 여기 전부 다예요. 전부 다가 뭐예요? 히스테리. 나도 메두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메두사가 나고 내가 메두사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야지 메두사도 해석이 되고 자기 자신도 메두사 신화의 정신 분석을 통해서 나 자신도 치료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니까 절대 1대1 대응식의 상징적 해석법을 사용하지 말라. 아무데나 칼을 들이대지 말라. 그것은 프로이트가 얘기했듯이 와일드 사이코애널리시스다. 조잡한 정신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원리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메두사를 하나의 증상으로 봐야 됩니다. 메두사 증후군이라는 말을 만듭시다. 메두사 증후군, 이게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자, 오늘 제가 했어요. 이게 메두사 증후군이라고요. 요게 3번 있지 않습니까? 메두사 증후군. 증상으로서의 메두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그런데 메두사 자체가 증상이고 동시에 메두사를 보는 사람은 곧바로 뭐예요? 증상이 야기돼. 뭐예요? 몸이 굳어버려. 돌로 변한다 이거죠. 돌로 변한다는 거 얼마나 신화에 많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르페우스 신화에서 그 유명한 뭐예요? 오르페우스가 아내 에우리디케를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그 여자도 또 뱀에 물려서 죽어. 그러니까 이때 뱀은 또 남근이겠네. 그죠?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그죠? 네. 자, 근데 뱀에 물려서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서 무엇입니까? 이 오르페우스가 너무나도 멜랑콜리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찾아갑니까? 하데스에게 내 마누라를 돌려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프를 연주해가지고 하데스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 보내주겠는데 지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하데스가 했거든. 근데 이제 뒤돌아 한 발자국만 하면 바로 지상인데 이제 괜찮겠지. 뒤에서 막 살려달라고 에우리디케가 아우성친단 말이에요. 딱 뒤돌아봐요. 돌로 변합니다. 여기서 이 오르페우스에게서 에우리디케가 돌로 변하는 것은 지금 이 메두사를 보고 돌로 변하는 것의 역입니다. 역.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오르페우스가 메두사를 봤다면 오르페우스가 뭐예요? 돌로 변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오르페우스는 자기의 시선이 닿은 아내가 돌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우리는 정신분석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뭐 돌로 변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증상이다 이게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악타이온이라고 하는 이제 사냥의 신입니다. 근데 그 악타이온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악타이온은 그 유명한 저기 영국의 그 왕비였다가 나중에 그 이혼한 여자 그러다가 차 사고 나서 죽은 여자가 누구죠? 다이애나. 다이애나. 그 다이애나가 그 신의 이름이 뭐죠? 그게 거기 그 신의 그 악타이온이 봤던 악타이온 아르테미스. 그 그리스 말로는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처녀의 신이에요. 처녀의 신인데 이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장면을 악타이온이 무엇을 해요? 처녀의 알몸을 본 거예요. 관음증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아르테미스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서 누구를? 악타이온을 바로 무엇로 변해요? 사슴으로 자기가 사냥꾼으로서 잡아야 될 사슴으로 저주를 해서 변신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악타이온이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가 바로 악타이온을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거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다. 신화적인 이야기. 신난다. 우리가 마치 어렸을 적에 말이죠. 어렸을 적에 옛날 이야기,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들을 때 그럴 때처럼 재미를 느끼면서 그냥 이 줄거리에 빠지는 그러면 그것은 정신분석적인 해석과 또 멀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째가 무엇이냐면 어떤 응시입니다. 응시의 시선이에요. 어떤 응시의 시선. 그러니까 악타이온은 누구예요? 아르테미스를 응시합니다. 관음증적으로 응시해요. 우리가 말이죠. 돌로 변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응시와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응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증후군은 메두사의 저주받은 메두사의 형상, 흉골, 이 흉측한 모습, 이것 자체가 메두사의 증상이고 메두사는 또 증상을 일으키는 자예요. 그래서 메두사를 보는 사람은 몸이 돌로 변한다. 그러면 바로 제 첫입니다. 어저께.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네. 첫째. 그러면 이것이 그냥 요번에도 메두사가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얼어붙게 만드는 증상의 일종의 약이자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이죠. 자,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프로이트에 쥐인간이 있습니다. 쥐인간 아시죠? 쥐인간. 자, 이제 두 번째로 쥐인간이 아니라 늑대인간이요. 자, 늑대인간. 늑대인간이 언제서부터 발병을 하느냐면요. 잘 보세요. 4살,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생일이야.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4살 때 되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꿈을 꿔요. 늑대 꿈을 꿔요. 늑대 꿈을 꾸는데 무엇이에요? 그 꿈의 내용은 간단해요. 문이 스르르 열리고 자기 집 앞에 있었던 호두나무 위에 뭐예요? 늑대 17마리가 앉아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 다음서부터 깜짝 놀라서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서부터 무엇이냐면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불안신경증에 걸립니다. 불안신경증, 그 다음에 공포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늑대와 시선이 마주치는 꿈입니다. 마주치는 꿈이에요.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이 늑대 인간이 깜짝 놀랍니다. 이 깜짝 놀란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신분석 용어로 독일어로 슈렉이라고 합니다. 슈렉. 그러니까 경악했다. 경악. 그러니까 경악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요소를 첨가합니다. 놀라움. 깜짝 놀라는 두려움을 경악이라고 합니다. 이 경악하면서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됩니다. 자, 경악한다. 그러니까 경악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운하임리히라고 합니다. 섬뜩함과 경악을 하면서 깨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많아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꼬마 한스가 있습니다. 꼬마 한스가 공포증에 사로잡히는데, 공포증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사로잡히느냐? 간단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뭐예요? 그 말의 입에다가 손을 대지 말라, 깨문다.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이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대지 말라, 말이 문다 라는 말을 듣고 동시에 그 장면을 봅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각욕동과 청각욕동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청각욕동이 문제가 되면서 이 아이가 이때부터 무엇이냐면 공포증에 사로잡힙니다. 공포증. 근데 공포증에 사로잡히기 전에 무엇이냐면 이게 일어나요. 잡아먹힐까봐 두렵다. 잡아먹히다. 시각, 청각, 구강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다 결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강욕동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꼬마 한스 말고 이 늑대 인간도 늑대를 보자마자 잡아먹힐까봐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공포증이 야기되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장면이고, 공포증의 내용은 잡아먹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서 엄청나게 섬뜩함과 경악에 사로잡히면서 몸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굳어버려요. 이게 바로 돌입니다. 이쪽에 돌로 변하게 한다. 돌로, 이제 요게 2번이죠. 돌로 변하게 한다. 돌로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메두사의 저주받은 형상과 그 형상을 보는 사람은 메두사의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로 변할. 그럼 이쪽에 경악하면서 섬뜩하면서 몸이 굳는 거 있죠. 여러분들 경상도 말로 식겁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돌로 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제 환자입니다. 제 환자. 그럼 이게 서양에만 일어나는 일이냐, 환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 제 환자 중에 무엇이냐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이 어디냐면, 외가가 어디냐면 군인가 그래요. 군인. 그런데 이 사람도 4살 때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기억하냐면, 이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생생하고 너무나도 끔찍해가지고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이 꿈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군이 사람인데 그 외가의 한옥이었답니다. 근데 한옥에서 자는데 그날 밤 꿈을 꿔요. 무엇이냐면 대문을 열고 혼자서 나가니까
대문 바로 앞에, 이게 꿈 내용입니다. 대문 바로 앞에 늑대가 이렇게 앉아서, 늑대 한 마리가 앉아서 자기를 삐뚤어지게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이 공포, 불안증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게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굉장히 심해졌을 거예요. 예.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저기까지 갑니다. 일종의 마약도 하고, 수면제, 우리 선생님이지만 수면제를 먹고 이렇게 환각을 일으키는 방법을 이 사람이 터득했어요. 수면제와 술과 어떻게 같이 먹으면 이렇게 된대요. 수면제 몇 알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늑대의 꿈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 나오네요. 그러면 잘 봅시다. 메두사를 보고 뭐냐면 우리가 돌로 변하는 것과 오늘날 일어나는 이러한 늑대의 시선과 마주치는 꿈을 꾸고서 거기서 경악을 하면서 깨어나서 불안신경증에 걸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결국 이것 전체가 메두사 증후군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뭐예요? 늑대 인간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의 일이야.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심리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5, 6천 년 전에도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것이 메두사 신화로 일종의 정착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메두사의 저주를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현상, 증상을 이렇게 정신분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메두사를 제대로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정신분석적으로 이 두 가지 메두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메두사 증후군으로 묶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증상, 하나가 뭐예요? 메두사 자신이 아주 미녀였다가 아테나의 법을 어김에 따라서 무엇이냐면 저주받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것이 흉측한 몰골로 바뀌는 형벌이었다. 요 증상. 두 번째 증상은 메두사 자신의 증상이 아니라 그 증상을 가진 메두사를 보는 순간, 메두사를 보는 자는 돌로 변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메두사를 증상 야기자로서의 메두사. 오케이? 자,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늑대 인간과 그다음에 꼬마 한스와 그리고 이런 등등의 환자들이 시선을 마주쳐서 몸이 굳어가는 이러한 현재 일어나는 우리 심리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가지고 역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이 해석은 엄청나게 복잡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이제 담겨두고 우리 잠깐 쉬읍시다. 쉬어도 되겠죠?